예, 이제 2차 세미나에서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뭐 크게 얘기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고 2단계고 2단계의 5주차의 그 주제를 정해서 다시 세미나 2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들어오신 선생님들 이제 보시면 그 2차 세미나에 새로 조인한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 세미나는 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이나 이 우리가 하는 주제가 다 컴퓨터 그 저기 심리 검사하고 다 시스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끝나고 나서 필요하신 선생님만 따로 이제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생님들은 그 중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2차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여기 보시는 대로 정서, 예, 이모션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는 이제 정서와 그 다음에 이상심리 같은 걸 다룰 건데요. 뭐 아주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 겪게 되는 우울이나 뭐 이런 것도 주제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2주는 이제 검사 다른 것들, 이제 부부관계하고 발달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3주차는 어느 정도 이 같은 통으로 좀 움직인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서검사 순서상으로 제일 먼저 개발된 검사이기 때문에 정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 성격 하면 어느 정도 약간 병리로 들어가는 건데, 정서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겪는 거기 때문에 그 가볍게 시작을 하느라고 엔트리 단계에서 그 정서부터 다루는 걸로 그렇게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일단 정서의 그냥 개념,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 우리 심리적인 그 어떤 주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서 여러분들이 뭐 정서를 모르겠습니까? 희로애락 우리가 뭐 항상 겪고 사는 건데, 근데 그걸 심리학에서 심리학적 용어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냥 한번 그냥 훑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실용으로만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 바탕의 이론이나 개념 같은 거 약간 다뤄보는 게 그게 또 공부의 의미인 거죠. 만약에 실용으로만 접근했다면 그냥 검사 해석 리포트 가지고 그냥 결과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만 배우면 어, 될 수도 있어요. 뭐 같이 그런 사례를 연구하고 나누고. 근데 그 기본 개념 같은 거 이럴 때 한번 짚어본다. 이때 아니면 어떻게 정서를 심리적 언어로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개요에는 정서의 정의, 특성, 척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검사, 우리 이제 CPDP, 이 정서 검사에서 다루고 있는 6가지의 주요 정서 척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6가지를 쭉 정리했고, 그 다음에 검사로 들어가서 검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그 궁금한 점 있으신 선생님들은 뭐 주로 채팅으로 뭐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보면 정서가 지금 295페이지, 교재 없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14장에 있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에 관한 그 심리 교본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서머리한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다시피 중앙대학교 정태영 교수 연구실에 이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축약한 교과서를 다 축약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 하나하나는 심리 교과서 한 권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정서하면, 자, 이게 정의 한번 먼저 보실게요. 정서. 여기 제가 읽다 보면서 되게 참 재밌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극에 대해 추론된 복합적인 반응들의 연쇄로서 인지적 평가, 주관적 변화, 자율 책임인 신경세포의 각성, 행동 충동성, 그리고 복합적인 연쇄를 유발시킨 자극에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행동을 포함하는 것.
뭔지 좀 와닿으시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지나치게 개념적인 어휘로만 표현하는 거는 이 본질을 정말 완전히 외도한 게 자기들끼리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제 웃겨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정서는 우리가 이제 뭐 보통 희로애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제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다룰 감정이 정서가 이제 정적인 것과 부적인 게 있는데 정적인 거는 여기 측정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왜냐면 부적인 게 안 좋으면 정적인 게 되는 거라고 보고, 예, 그래서 부적인 것만 직접,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검사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어야 이제 와서 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좋으면 그냥 좋은 대로, 예, 그냥 이제 검사 잘 안 하시고, 좋을 때는 아, 이거 너무 좋으니까 검사하러 가보자. 이렇게 잘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적인 그런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극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일으키는 자극이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이 우리 정서로 이제 드러난다 이런 것이죠. 뭐 인지적 평가, 주관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도 그게 일어나고, 주관적인 어떤 뭐 자기의 어떤 뭐 평가, 예, 이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로도 일어나고, 예, 자율체계의 신경세포의 각성, 행동 충동성,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특히 뭐 예를 들면 제일 큰 게 화남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분노.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죠? 분노하면 뭐 그렇죠. 얼굴이 빨개지고, 예, 약간 뭐라고 해야죠? 그냥 뭔가 가슴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 신체적인 평가는 그 어느 정도 그 약간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별로. 정서도 물론 이제 공유가 됩니다. 뒤에서 이제 보편성과 특성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그 정서를 심리적으로 한번 그 분석해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그런 일이라고 알고 오늘 그 교재는 이제 처음 마시 예, 이제 2차 세미나에 처음 이제 조인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매 주차가 하나의 독립된 주제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하시고 앞에 거는 또 이제 나중에 반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변화를 이제 수반한다 이런 것이 있고 행동 충동성 행동으로 나타나고 복합적인 연쇄를 유발시킨 자극의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행동을 포함 뭔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무엇이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되게 유식한 표현으로 써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뭐 특정한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도 보시면은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 느낌, 인지, 과정 및 행동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뒷장 296페이지 보시면 정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정서를 기술하거나 하는 자기보고식, 여기 이제 심리검사로 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예. 그 뭐를 할까요? 요새 많이 나와 있는 무슨 그 AI 뭐 평가에서 뭐 예를 들면 표정이나 그죠? 네. 296페이지입니다. 표정, 뭐 어떤 얼굴의 색깔, 네. 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정서를 늦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제 얼굴 표정 같은 게 이제 뭐 눈썹의 위치, 뭐 미간의 뭐 주름 뭐 등등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고 관찰하는 생리적 특정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동 관찰하는 방법, 표정, 음성 이런 것들 행동 관찰. 네. 자기 보고라는 거는 심리 검사와도 마찬가지지만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유아나 이럴 경우에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 생리적인 방법은 유아, 행동 관찰 다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정서와 동기는 매우 유사한 개념이 동기. 네, 여기 또 이제 심리적 구성에 관한 단어가 또 나왔는데 정서와 동기는 약간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차이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기는 내부 요인에 의해서 주로 유발되고 정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네. 그 자극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이제 스스로 안쪽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서는 외부의 사건을 촉발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주제가 보시면 정서의 특성이 되어 있고 정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다음에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정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 보편성과 특수성은 반대 어휘죠. 그렇죠. 예. 그 정서는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 같이 있다. 서로 이율 배반적인 대치되는 그런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성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시면 보편 정서가 있고 뇌의 특정 부위나 호르몬의 자율신경계 작용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생리적인 반응은 많이 비슷하다.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은 정서의 종류에 관계없이 정서의 종류가 거기 이제 뭐 보시면 분노, 공포, 혐오, 슬픔, 행복, 놀람 뭐 6가지의 보편적인 기본 정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관한 생리적인 반응은 되게 유사하고 근데 정서의 종류는 완전히 다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뭐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편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사람의 그런 얘기가 있다. 이것이 이제 보편성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6가지 그 감정이 정서가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희로애락 뭐 정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근데 뭐 그거는 종류는 약간 규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노하는 것도 분노와 공격성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게 그냥 학자마다 나누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성은 생물학적인 그런 반응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서의 특수성, 그 반대되는 면이죠. 그 뭐냐면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구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 뭐냐면 어, 문화마다 중요시하는 가치에 따라 더 민감하게 경험되는 정서의 종류와 특정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해도 한국인이 분노하는 거하고 외국 사람이 분노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나오죠.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 한국인 특히 뭐 이걸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포, 공포를 느낄 때 공포를 잘 느끼게 만든 이 시청각 자극이 공포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공포 영화 스타일하고 미국의 스타일하고 뭐 일본하고 또 다르죠. 예. 미국은 주로 어떻습니까? 무슨 어디 여름에 그 남녀가 별장에 놀러 가서 주로 그 귀신은 아니고 물론 귀신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무슨 죽었다 그 한이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악마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전기톱을 들고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막 쫓고 막 그렇게 되는 이런 공포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뭐 교실에 여고괴담 관처 같은 교복을 입은 뭐 귀신 하늘 품은 뭐 어떤 장소 뭐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유령 뭐 귀신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리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포를 느끼게 만든 공포라는 것은 같은 정서적 어휘죠. 그것이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일본 공포 영화가 저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한국 공포 영화도 외국 거는 오히려 좀 약간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오락물 같은 느낌이 좀 들고 한국도 무섭긴 합니다만 일본의 그 기괴한 정말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 주원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포는 변태적인 공포. 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데 아주 평범한 낮에 막 귀신이 나오는 것도 막 밤에 어두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낮에 대낮에 밝은데 이렇게 해서 공포가 그게 엄청난 더 공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링 같은 거 그런 상상력 이런 거 이제 문화적으로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다. 사람도 좀 다를 수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우리가
그 성격 특질 얘기할 때 우리가 정신 분석적 접근에 융의 이제 무의식 얘기를 했는데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집단의 고대부터 내려오는 뭐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사회적 맥락이 정서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성격도 개별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같은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예,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잘 움찔움찔하면서 거부감은 물론 표시를 하겠지만 예, 옆 눈을 뜨고 이제 살짝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이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예, 옆 사람이 더 놀라요. 막 그것 때문에 와 하면서 막 이런 분들 이게 저는 그렇게 무서운데 그런 소리 지르는 그런 정신이 있나? 근데 자동으로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예. 성격에 따라도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외향과 내향도 공포의 그 감정을 정서를 느낄 때 반응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별에 따라 정서 표현의 차이가 있다. 예, 남녀가 차이가 좀 있겠죠. 예, 공포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화낼 때. 근데 이게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좀 볼 겁니다만 정서를 느끼는 거. 제 안에 지금 정서가 분노라는 정서가 있어요. 뭐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똑같은지. 근데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다른 거지. 아니 정서 자체가 다른 거지. 정서는 우리가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나와 있는 것만 갖고 관찰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갖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성격이든 남녀든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느끼는 게 것까지 과연 차이가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런 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성별에 따라 정서 표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타내는 행동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남녀의 차이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타난 보편성은 생리적으로는 다 비슷하다. 예, 누구나 다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런 거고 개별적인 거 특수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문화마다 차이가 있고 성별의 차이가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의 기능성을 한번 볼게요. 정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거기 위에 딸락에 보시면 7가지 정서 행동과 표현의 7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신경 반응을 이끌어낸다. 자율신경 반응하는 게 적응적인 측면에서 반응이에요. 우리가 앞에 스트레스 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체계 동공이 확장이 되고 입에 침이 마르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등등이죠. 비슷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반응이라는 게 적응의 이제 관점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경에 알맞은 반응을 하도록 마찬가지 적응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동기화한다. 이건 언뜻 이해가 되시나요? 정서를 우리가 표출하는 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책에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격성, 분노. 네, 이거는 자기 표현이고 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성을 우리가 표출할 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화가 나니까 요까지는 허용하는데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동기화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격성을 표출하는 게 뭐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꺼려지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공격성 정서 얘기할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자기 표현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관점 이게 이제 그 사실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기도 하고 폭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동기가 있다. 정서 표현은 장점과 단점이 또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서 또 다룰 겁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기능을 한다. 그렇죠? 예. 똑같이 그런 경우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증가시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측면도 있다. 예. 사건에 대한 기억과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 기억의 저장이 향상시킨다. 유대감을 증강시키는 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 사회적 불안이라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사회 불안, 대인관계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느끼는 게 오히려 대인관계를 좋게 만든다. 이런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노력을 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네, 뒤에 더 자세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사건에 대한 기억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기억의 저장을 향상시킨다. 이게 아주 강한 정서를 경험했던 외상 사건이든 아니면 특정 사건이든 기억에 남는 사건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정서가 그 기억을 저장하고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주로 부정인 건데 그런 어떤 공포, 뭐 어떻게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 순간에 느꼈던 그 강한 공포, 예,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예, 뭐 사고를 목격했을 때, 예, 그런 게 뭐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정보가 떠오르고 그때 느꼈던 정서가 같이 떠오르는데 그 기억을 향상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글을 통해서 지금 정서가 어떤 이 정적 그 기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성 크기는 적당하시죠? 예, 좀 작으시면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마이크를 안 쓰고 있는데 그냥 그 노트북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별 문제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볼륨은 이제 크게 키운 상태고 중간에 이상이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시고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에 그 밑에 보시면은 정서는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하고 행동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중간 밑에 단락 보시면 정서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생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네, 생리적 변화에 대한 걸 약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 얘기했을 때는 약간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에 대한 일종의 대처 방식이다.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보시면 혈압 및 심장박동 증가, 호흡 빨라짐, 동공 확장, 타액과 점액의 감소, 땀 분출 증가, 혈당 수준 증가, 혈액 응고속도 증가, 소화관 운동 감소, 소름 돋음. 이거 뭐 저기 스트레스 때 많이 나오던 거하고 똑같은데 스트레스 중에서 되게 이제 긴박하게 급성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에 나오는 신체 반응하고 많이 비슷하죠. 근데 참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짧은 시간에 신체가 정말 자동으로 엄청나게 반응이 많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게 진화의 산물이겠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각성이 가라앉으면은 이제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되면서 그거를 밑으로 다운시키는 평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그 밑에 보시면 정서에 대한 생리적 반응도 정서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공포가 있는데 분노보다 공포를 경험할 때 맥박수의 혈압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 분노와 공포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 화나는 거죠. 공포 막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저는 그냥 상반된 그런 맥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분노는 내가 화가 난 상대방을 무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포는 내가 그런 상대에서 당하는 거잖아요. 반면 그렇죠. 근데 그 생리적 반응으로 보면 공포가 더 세다고 그래요. 그게 생리적 반응에서 네, 분노할 때보다 공포가 아무래도 이게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이제 당하는 그런 측면이라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맥박수와 혈압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앞에 나와 있는 그 생리적 반응이 사람마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예가 되는데 양상은 뭐 비슷하지만 항목은 비슷하지만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정서와 이제 수행 간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정서의 각성과 행동의 효율성은 역유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정서적 각성이 높으면 수행이 높으냐
높으면 낮으냐? 이걸 이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서적 각성이 높으면 수행이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 긴장을 많이 하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예, 일반적 과제에 대해서 그렇고 쉬운 과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아주 어려운 과제에서는 너무 각성을 하면 또 수행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거는 아주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 수행이 높고 아주 어려운 거는 오히려 좀 긴장을 좀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학생들의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거 검증된 그런 저기 그걸로 나온 겁니다. 실험으로. 그거 내용을. 이것도 다 실험 내용이 있는 거를 좀 축약해서 써놓은 거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제 정서에 대한 이론인데 이론 몇 가지 나오고 그다음에 구조에 대한 이론, 뭐 발달 쭉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우리 지금 다룰 정서 척도 얘기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개관해서 물론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읽어보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정서는 범위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정서 검사를 다루고 해석하고 하는데 필요한 걸 하는 거니까 척도에 관한 거 먼저 살펴보고 시간이 나오면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다루든 좀 시간을 두고 다루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뒤에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또 더 할게요. 자, 척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자, 척도는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상에서 6가지로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항목은 정서의 종류, 그다음에 정의, 유형이나 그 표출되는 원인,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영향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곧 정서 검사를 하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정서인데 여기 어떤 기능이 있고 이제 어떻게 뭐 발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거 어떤 상태다 이런 거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서는 이제 정적 정서가 높고 부적 정서가 낮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좋은 감정이 이제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희로애락 해서 뭐 희, 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적인 그런 그 감정이 되겠죠. 그렇죠.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이거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희로애락 감정의 뭐 4가지하고도 개수가 다르고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그 정서 생물학적인 정서의 6가지 분류를 얘기한 그 학자의 구분하고도 약간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 이 이론을 뽑고 문항을 설계한 정태영 교수의 판단이 많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사실 구체적으로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정서에 대한 부적 감정에 대한 것을 측정할 때는 요 6가지 정도를 측정하면 옳겠구나. 그리고 뒤에 나올 이제 이 정신병리나 우울 같은 거에서 우리가 불안이나 이제 우울 같은 건 아주 많이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요 정도를 우리가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이 또 있으니까. 또 하나만 하는 거면 그걸 다 포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 6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추린 게 보시는 대로 사회적 불안, 고독, 분노, 공격성, 무기력, 열등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 측면에서 약간 본 면도 있어요. 그게 뭐 무기력, 열등감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청소년기 이런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정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약간 고려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 요즘 한절기라 좀 감기에 걸려서 제가 소리가 좀 잘 안 나오고 있죠.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 불안, 고독, 분노, 공격, 무기력, 열등감 이렇게 6가지를 여기 정서 척도의 그 평가 요인으로 우리가 정했어요. 이게 서로 이 배타적으로 그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 검사를 하시면은 6가지 척도가 나오고 상관관계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내담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학생인 경우에는 어떤 그 부적응이 있는지를 아실 거고, 그렇죠. 그냥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왔구나. 예, 더 어떤 게 문제가 되겠구나. 물론 정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거에 특정한 거에 더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307페이지 사회적 불안 보실게요. 사회적 불안은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이나 수행하는 경험을 할 때 경험하는 정신적 두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불안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불안, 타인의 관계에 형성되는데 느끼는 불안과 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안이 높으면 사회 상황에서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그게 더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피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고 회피적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친화력이 낮다. 이렇게 지각이 된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이고요. 예. 불안해 보이거나 무관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서적 반응은 뭐 연쇄적인 정서 반응, 그러니까 2차적인 정서 반응이죠. 불안, 두려움, 신경증성, 자동적인 부정정서, 안면 흥조 등의 정서적 반응을 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내향성의 사람들이 좀 사회적 불안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내향성인데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강하면 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안정적이면서 좀 불안한 경우는 내향성에서 좀 불안한 경우는 사회 불안을 좀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극내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막 환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뭐 만나야 되면 하는 거고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뭐 모임에 나가면 이제 그 친밀도와 관련이 있는데 근데 막 여러 사람의 다수를 막 만나면서 이끌어가고 막 거기 상황에 맞는 대화를 막 쉴 새 없이 던져야 되고 그 자체가 약간 좀 피곤한 일이긴 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다 피곤합니다만 외향이고 그 선호하는 사람에겐 좀 덜하고 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게 선생님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만 이해를 하셨잖아요. 근데 원인을 잘 분석해 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기능적 인지와 비합리적 신념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거부 민감성, 과잉 불안 염려, 인정에 대한 욕구, 예, 약간씩 뭔가 좀 그럴듯한 내용이 있죠, 그렇죠? 역기능적 인지와 비합리적 시점은 그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 인지적 그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인지치료 얘기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을 바꾼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잘못된 인지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좀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끼어들기 어렵다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일종의 사회 불안인데 그 중에 비합리적 신념이나 이제 역기능적 부정적 정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내 뒷말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이제 왜 서근서근 얘기하면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한 사람에게 소근소근 얘기하면 그 얘기는 곧 다른 사람이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으로 과잉 짐작해서 그것이 나에 대한 어떤 험담이나 욕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슬슬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우리처럼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역기능적인 부정적인 그 인지가 아주 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와 연결이 되고 자존감과 연결이 되고 예, 어떤 삶의 가치, 자기 비하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진짜 비약적입니까? 예. 그런 종류의 신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심한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거죠. 그
이제 거부 민감성,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거부당하는 것에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예를 들면 잘려요. 뭐 잘릴 수 있어요. 예, 해고가 될 수 있겠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거의 정리를 당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뭐 물론 이제 되게 트라우마틱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게 우리 삶을 말살시키는 건 아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막말로 뭐 다른 데 가도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삶의 방편으로 회사를 다니는 건데 그걸 내 존재 가치 자체하고 동일시해 버리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 이 거부 민감성이 매우 강하면 내가 집단의 어떤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가 되면 내가 이제 존재 자체의 안위가 불안할 것 같은 그런 좀 민감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거부 민감성이라고 볼 수 있고 과잉 불안 염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인정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인정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제 사회적인 어떤 성취를 하고 그게 이제 그 우리 개체 존재의 그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하다 보면 그런 사회적 불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어떤 사회적 불안 같은 것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다 환영받고 싶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 관계 되게 좋긴 한데 특정 뭐 이상한 사람 몇 명에게 뭐 거부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뭐 어떤 큰 실패라고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번 기회에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내가 왜 그 저렇게 꺼리지? 왜 저렇게 좀 힘들어하지? 예, 거기에 그런 정서가 인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됩니다. 예, 그게 심리 치료예요. 그 상담이고 그렇게 편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좀 벗어나는 것도 좀 그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밑에 있는 것이 쭉 이제 나와 있고 뭐 성취 동기와 자아 존중감 이런 것도 있죠. 예, 성취 동기 높은 사람 사회적 불안이 좀 높을 수가 있고 자아 존중감이 좀 낮을 경우에도 좀 높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취 동기나 자아 존중감은 사회적 불안과 부적 상황을 보인다. 그게 높으면은 요게 낮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상관관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사회적 상황에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타인의 수 관계가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많고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가 작고 소수의 사람 친밀도가 높으면 불안이 좀 적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도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움츠러들게 되고 그렇죠. 동창회에 가서 아주 친한 몇 명하고 같이 테이블에 있을 때는 아주 잘 풀어지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생각에 일정 수준 나이가 먹고 사회적인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 가까워지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어려서부터 정말 그런 불안이 없는 걸 반복적으로 합습한 어떤 친구들은 나중에 안 만나도 되게 이렇게 불안이 없는데 좀 나이 들어서 만난 경우는 자주 만나도 불안이 있어요. 이 편안함의 정도에 따라서 좀 약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개인의 뭐 어떤 성향의 차이 이런 게 다 좀 비슷한 면도 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자, 영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만 빼놓으면 지금 나타내는 부적인 정서가들이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럼 사회적 불안이 순기능이 뭐가 있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순기능이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불안은 대인관계를 촉진시키고 수행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예, 타인에 대한 평가의 두려움이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불안이 전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어떤 김대리가 사장을 만났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막 얘기를 던져. 막 친구처럼. 예, 평가가 안 좋겠죠. 어느 정도 어려워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다. 그런 약간의 이 적정 수준의 사회적 불안이 그 대인관계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부적인 것도 많겠죠. 그래서 회피하고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안 하는, 힘들지만 해내는 거하고 힘들어서 관두는 건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회피라면 안 좋죠. 그렇죠. 네,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수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높을 경우에 스트레스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사회적 불안. 자, 첫 번째 다룬 정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고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 예. 많이 느끼시나요? 때때로 이제 약간 그런 때가 저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자발적 능동적으로 고독한 상황 어느 정도의 고독을 세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비자발적으로 고독에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의 인지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 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감정. 학생들도 이제 고독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고독감은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적 관계가 원하는 레벨에 못 미칠 때 느끼는 결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기나 노년기, 약간 취약한 그런 기간에 많이 느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좌절되거나 좌절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고독하다고 느낄 때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좌절이 돼서 고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막 되게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도 고독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찬가지로 단순히 혼자 있다고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고독의 종류, 결핍의 종류에 따라서 사회적 고독과 정서적 고독이 있다고 그래요. 사회적 고독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를 못할 때 느끼는 것이고 정서적 고독은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놀 사람이 없으면 고독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 둘 데가 없으면 또 고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1인 가구 늘어나는 거하고 또 이게 관련이 있나 모르겠는데 사실 1인 가구 늘어나는 건 약간 자발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게 스스로 뭐 혼자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뭐 예를 들면 제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이제 어떤 약간 자발적인 그런 고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혼자 사는 게 편한 사람도 사회적 관계를 안 하진 않죠. 그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정도로만 하겠다가 이제 약간 내재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약간 비자발적 고독과 삶의 형태가 결합된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무목적감, 지루함, 배척함, 적적함 이런 것이 들고 그 사회적 고독인 경우에 정서적 고독인 경우는 공허함, 쓸쓸함, 불안정함 이렇게 이제 느껴진다. 이것이 이제 고독의 정의가 되어 있고 원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정서적 관계 회피할 경우 고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 민감성이 있다. 예, 요거 마찬가지. 거절 민감성 아까 앞에 나온 사회적 불안의 원인에 해당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마찬가지 기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낮은 자아 존중감이나 내향성 마찬가지죠. 예, 수줍음이 많은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된다. 것이고 이 외부 사회 환경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거기 예로 나온 것이 이혼, 사별, 독립, 가족 구조의 변화, 졸업, 퇴직, 사회적 연결의 역할의 변화, 이사, 뭐 입원 등등 환경이 변화했을 때 이런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정신적 접근에서 고독은 아동기 친밀한 관계 형성 실패에서 기인한다. 이게 지금 이제 가끔 지금 정신 분석학적 관점에서의 원인 이런 것들이 몇몇 스트레스에서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동기에 뭐 부모 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 뭐 정신분석적 접근은 지금은 뭐 다른 관점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 이제 정말 획기적인 그 이론으로 주목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걸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인간의 생리적인 거, 성적인 거에 집중을 해서 뭐 다뤘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정확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격 장애 같은 거에 정식 분석 관점에서 또 원인 같은 걸 얘기할 때는 이 유아나 아동기의 욕구의 그 좌절 이런 거하고 되게 민감한 그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내담자 조사해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원인 중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라는 거고요. 몇 가지 접근 방법이 거의 나와 있어요. 인지적 접근에서는 고독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지적 접근은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 사건 자극 말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존주의적 접근에 이것도 제가 잠깐 좀 봤는데 실존주의적 접근에 의하면 인간은 실존 존재 자체로 고독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주의 접근은 뭐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독 영향 밑에 보시면 310페이지 고독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동기와 의미 있는 도전을 하도록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여기도 역시 순기능이 있다는 걸 나와 있죠. 예. 적절한 고독은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독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통찰, 정서적 성숙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독할 때. 예. 자신의 욕구를 재확인하고 자신의 문제를 곱씹어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반성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순기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몇 기능 밑에 나와 있죠. 예. 뭐 신체적인 그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을 항상 같이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해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다룰 세 가지 주제는 약간 부정인 그 정서나 감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해석하실 때 약간 좀 민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BTI 같은 거는 그냥 유형이니까 어떤 선호 경향만 있는 거지 이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요거는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순기능도 같이 얘기하시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저도 그런 해석을 할 때 어휘 선택을 상당히 좀 왜냐하면 내담자한테 그렇게 해야 되고 좀 보호자한테는 좀 다르게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 내담자에게 이해시킬 때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너는 이게 잘못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걸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를 개입할 것이냐 치료하고 상담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분노 보겠습니다. 분노.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 저는 이제 사실 화를 잘 내는 편이 아닌데 화가 났다 이거를 제가 생활 사건으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 거의 화를 잘 내진 않습니다. 나지도 않고 날 상황도 잘 안 만들고 가급적이면. 근데 파이팅 넘치는 분들은 막 분노가 막 생활의 에너지고 막 그런 분도 있으신데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또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좀 완전히 내향적인 측면에서 좀처럼 그런 정서를 환영하지 않는데 좀 얼마 전에 일 때문에 이제 그런 협의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간 욱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 뭔가 싹 약간 올라오면서 약간 이게 혈압이 상승한 실제로 혈압을 제가 재보진 않아서 상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더워지면서 그게 뜨거워지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출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화가 날 때다. 그리고 그게 크게 그랬을 때는 어떤 때가 있는 기억할 정도예요. 그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분노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분노는 상처받은 자아가 복구될 수 있도록 보복하고자 하는 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아가 상처받아서 보복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얘기가 나갑니다만 이거를 유식한 사람들이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자아가 상처를 받아서 보복하기 위한 준비 행동 정도 같아요. 잠재된 충동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여러 뭐 정의들 종합해 보면 거기 보시면 신체적 불만, 고통, 좌절이나 자존감 상실로 인하여 분노의 대상에 대한 사고 및 그 생리적 변화를 수반한 신체적 행동 및 언어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비교적 강한 불쾌한 내적 정서 상태. 신체적, 언어적 이렇게 두 가지 표출 방식. 비교적 강하다, 꽤 세다, 그런 정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미한 짜증에서 레벨로 강도로 보면 경로, 격분. 이거는 이제 막 뭐가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주먹이 막 나가고 그런 건 좀 저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어떠신가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엄청나게 그 힘들고 피곤한 일인데 부부싸움 하는데 집기가 날아다닌다는 얘기 제가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또 진정이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 스타일이 그거는 달라서 어쨌든 경로 격분 그럴 수 있죠. 그 어제인가 그저께인가요? 그 남녀가 싸움을 하다가 남자가 뛰어내는 거 여자가 그걸 잡으려다 같이 해서 부상을 입어서 이제 그 아파트 밑으로 떨어졌다는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경로에서 이게 상대방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자기를 위한 공격인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노를 유발한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면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더 상처를 크게 줄 수 있어요. 공격이에요. 그게 공격. 더 나쁜 거죠. 그리고 앞뒤를 이제 못 가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평생 네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 큰 공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공격. 그거는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정도 수준. 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행동적 차원에서 개인의 대처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조절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노 억제는 누르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 표출은 이제 발산을 하는 거고, 분노 조절은 이게 약간 좀 승화된 좋은 방식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좀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식으로 좀 이렇게 정서를 좀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런 좀 성숙한 방식입니다. 억제, 표출, 조절. 저는 억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외향적이고 불안한 사람은 표출을 많이 하실 거고 조절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분노를 조절하면 되는데 억제를 과하게 하면 결국은 이게 터져나가는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표출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 억제가 사람 시각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던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 걸 느끼면은 내가 지금 뭔가 치료가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르게 보입니다. 네. 자, 원인 보실게요. 불쾌하고 불공정하고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상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떨 때 주로 오냐면 개인의 그 정의,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공정성, 자율성이 손상되거나 침범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부당한 처사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난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성이 있을 때 더한다 이런 것이고, 침범되거나 좌절한 상황에서 분노를 느낀다 이런 것이고, 그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분노가 발생한다. 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그것도 고의성으로 침해되었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유발이 되는데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분노가 느껴지고 없으면
슬픔이나 공포를 느낀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처사를 받았어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화낼 수 있습니까? 다 그럴까요? 누군가? 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뒷담화 같은 게 있는 거죠. 뒤로 흉보는 거. 회사를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 거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 슬픔이나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예, 슬픔이나 공포를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스트레스로 치환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근데 만약에 뭐 부하 직원이 그랬다. 분노를 느낄 수가 있겠죠. 통제 가능하냐 안 하냐가 이 감정이 어떤 게 튀어나오는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분석적으로 봐서 그런 거고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때 그 당시에 딱 그 사건이 빵 튀어나왔을 때 뭐 생각도 많이 할 겨를도 없습니다. 사실은 즉각적인 건데 예, 그때 슬픔을 느끼느냐 좌절감을 느끼느냐 공포를 느끼느냐 그게 쌓이면 공포가 되는 거죠. 예. 아니면 이제 분노를 느끼느냐 그런 좀 슬픈 얘기입니다. 예. 뭐좀 정서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원인의 밑에 단락 보시면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아닌 상황에서도 분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 너무 붐벼, 사람이 많아, 짜증나, 예. 너무 아파, 몸이 예. 불쾌한 상황, 신체 그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 된다. 이태원 이 생각이 나죠? 너무 붐비는 환경. 예. 저는 특히 좀 이게 내향성이 강한데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사람 간의 어떤 거리를 얘기할 때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느냐.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바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부담스러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뭐 제곱미터당 뭐 몇 명 얘기하는데 그게 좀 더 필요한 그 측면이고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하철만 타도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불쾌해하죠. 그게 와 정말 사람이 막 많아서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이상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날은 되게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성향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문화, 그걸 이제 조성된 환경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 같으면 절대 안 가는 그런 거죠. 예, 그냥 많아지면서부터 싫은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근데 그 상황에서 그게 물론 얼떨결에 밀려 들어간 사람 분명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즐긴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그 본류로 이제 휩쓸려 들어갈 때 중간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할로윈에 이태원 간다는 건 인파를 즐기러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내가 조용히 뭔가 생각하고 이러고 위해서 가진 않잖아요.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 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붐비는 환경은 분노를 촉발시키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게 참 특이한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신체적인 요인으로 그런 게 나옵니다. 맨 밑에 부분 보시면 311페이지 전두엽 피질의 손상, 낮은 활동성, 조절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전두엽이 이제 학습을 관장하는 곳인데 낮은 활동성, 학습을 잘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할 수 있다. 뭐 생리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로토닌, 낮은 세로토닌, 높은 테스토스테론. 세로토닌은 그 감정 조절, 행복감을 느낄 때 나오는 물질이죠. 그게 낮으면 분노가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예, 그게 강하면 분노가 자주 발생한다. 격투기 선수들 있죠. 예, 이종 격투기, UFC. 남성 호르몬도 높고
분노 조절 공격성도 좀 강할 거라고 봐요. 직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적성이 그런 적성이 필요한. 선천적인 기질과 가정환경, 사회적 환경 등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성별 차이는 여기서 보시면 유의미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아까 성별 차이 얘기했는데 분노는 똑같이 느끼되 표출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도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제가 진짜 쇼킹한 거 이거는 좀 약간 불법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톡방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 실제 이걸 그 중계하듯이 촬영한 그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완전 사이코패스죠. 연쇄살인범이 총기 연쇄살인하는 장면을 누가 따라다니면서 찍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찍은 거예요. 네,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정당화를 했을 텐데 그 클립이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요. 이게 그 슈팅 게임 오락하는 거랑 진짜 똑같아요. 정말 유사하게. 그러고 게임이 진짜 잘 만든 거예요. 그 스포츠 게임, 야구 게임 같은 것도 요새는 실제 캐릭터가 나와서 그래픽도 좋으니까 진짜 야구 중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래픽이 실사화돼서 정말 똑같아요. 네, 저는 쇼킹했는데 그 실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도 분노에 영향이 그런 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걸 본 폭력 성향, 분노 성향이 강한 사람 중에서 자기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강하게 느끼는데 총기 사용이 합법화돼 있고 언제 그런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연쇄살인범이 간혹가다 튀어나올 때 우리가 사회 전체가 진짜 엄청나게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처럼 대한민국의 총기가 만약에 합법화돼 있으면 난리가 날 거라. 진짜 끔찍한 그런. 예. 왜냐하면 유독 그 자기 이권에 대한 의식과 대립이 강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정치 싸움 하는 것도 보면 정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지 않습니까? 완전. 예.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죽어라 하고 이제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좀 무서운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심리적 관점에서 봐서 이제 좋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진짜 열정이 강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민주화 뭐 산업화를 뭐 동시에 이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독하고 그냥 좀 잔인하고 너무 자기 이권에 너무 밝고 그러니까 이뭐 비리나 이런 부패 이런 게 정말 너무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왜냐면 그런 부정한 방법이 실제로 많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고 해도 안 걸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걸리면 된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냐 뭐 이런 건데 그거 좀 무서운 얘기 아닐까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딱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돈에 눈이 멀면 이권에 눈이 멀면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자식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놓고 안 걸리면 된다고 가르칠 것인가 봐요. 저는 그게 좀 더 궁금한데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다 자식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는 도둑이라도 너는 도둑이 되지 마라. 특목고, 뭐 외고, 자사고 다 없애는데 너는 외고, 자사고. 뭐 이렇게 되게 유일무이한적인 그런 그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좀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안 되겠죠. 한국인에게 만연된 그런 정서
것 같습니다. 자, 영향을 한번 보실까요? 예. 적정한 수준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건설적이다. 뭐든 여기 정적인 기능이 먼저 나옵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지속하고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가볍게 건설적인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이제 공격성하고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린 공격성의 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리 이제 공지를 주는 거죠. 예, 이렇게 그 신호를 던져주는 겁니다. 예, 신호를. 대립적인 상황, 경쟁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더 나은 수행과 성취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이고. 그러나 그리고 모든 분노와 공격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조절이 안 될 때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물 한 잔만. 요즘에 요즘에 좀 한열기라서 감기에 좀 많이 괜찮으신가요? 호흡기 쪽에 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감정을 정서를 달아봤습니다. 사회적 불안, 고독, 분노 이렇게 되죠.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노와 연결된 감정이 이제 공격성이 나오죠. 네. 공격성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신이나 타인의 상처나 고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성에는 행위자의 의도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공격성 이걸 이제 좀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실까요? 여기? 내가 느끼는 거고. 공격성은 내가 분노를 느끼는 약간 사전 감정 선호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분노를 느끼면 그게 공격성으로 표출이 된다.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분노가 와도 공격을 안 할 수 있죠. 반대로 분노가 없이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죠. 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분노가 있는데 공격을 안 하는 거는 뭐 조절, 억제. 분노가 없이 공격하는 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애를 괴롭히는데 분노가 없이 장난치듯이 재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공격성을 그래서 나눈 겁니다. 이게 네. 분노와 공격성을 하나로 뭐 분노로 뭉뚱그릴 수도 있지만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 게 분노와 공격성이 나눠진다라고 본 거예요. 네. 자, 공격성의 수단에 따라서 물리적 공격, 언어적 공격, 관계적 공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공격, 네, 물리 힘을 쓰는 거죠. 언어적 공격, 말로 하는 공격이 됩니다. 관계적 공격 재밌습니다. 관계적 공격 뭡니까? 313페이지 보시면 타인을 무시하거나 험담하는 등 타인의 사회적 관계에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나쁜 평판을 주기 위한 공격이죠. 아, 이거 얼마나 효과적인 공격입니까? 요게 왜 안 좋은 댓글 달아서 이제 타격을 입히는 공격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그런 공격인데 그게 공격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관계적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공격과 간접 공격 이렇게 있다고 해요. 직접 공격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간접 공격은 간접 공격은 공격을 당하는 피해자가 공격을 당하는 순간에 구제하는 상황에서 공격이 이루어진다.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활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이제 좀 직접적인 것보다 약간 더 무서워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수돗물에 약을 탄다든지 그런 간접 공격에서 더 나아가 치환 공격이라는 명도 존재하는데 대상이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의미한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화풀이 하는 예. 이게 좀 안 좋죠. 점점 그렇죠. 공격이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이게 되게 찌질한 건데 이렇게 돼요. 당하는 사람 얼마나 이게 또 괴롭겠습니까? 왜 어디서 당하고 여기서 화풀이 하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게 이제 좀 특정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환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능동적 공격과 수동적 공격 이렇게 돼 있는데 능동적 공격은 그냥 직접적인 해해 뭐 직접 공격과 마찬가지인데 수동적인 공격 적극적으로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공격 대상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소심한 공격이라고 얘기하죠. 많이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괜히 미워서 막 심통이 나서 대답도 좀 잘 안 해주고 해주긴 해주는데 그냥 대충 좀 해주는 척하고 소심한 그런 수동적 공격 그런 약간 귀여운 그런 공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에 따라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반응적 공격과 도구적 공격인데 반응적 공격은 뜨거운 공격이라고 하고 공격 대상을 응징하고 해를 입히는 것이 목적인데 도구적 공격은 차가운 공격이라고 해서 공격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때의 공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 잔인하게 학살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공격성이 자신의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철학 이런 걸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량 학살이나 이런 것은 주로 도구적 공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히틀러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였지만 애완동물을 아주 끔찍하게 아끼고 애완동물의 죽음에 슬퍼하는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과 믿는 신념과는 이제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연쇄살인범 강호순도 유영철도 자식을 끔찍하게 아끼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하고 대신 다른 사람은 잔인하게 죽였어요. 정말 일종의 이제 그 도구적 공격인데 그 사람은 얘기하는 거 보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무서운 얘기죠. 히틀러는 비슷한 겁니다. 자기 자식, 자기 강아지를 끔찍하게 이게 인간이 이제 얼마나 그 복잡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는데 그와 관련된 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 되게 재밌는데 이런 시간에 그런 거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공격성 원인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향이 높으면 공격성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 때. 그다음에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경우에 공격성이 강하다.
생물학적인 접근에 의하면은 이제 거기 자율신경계의 낮은 활성화, 거기 시상하고 뇌하수체 부신피질 쪽의 낮은 반응 체계가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 낮은 세로토닌 수치,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죠. 예, 그것과 관계있다. 코르티졸, 이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코르티졸하고 그때 나왔던 게 뭐가 있었죠? 코르티졸하고 아드레날린이라고 있었죠. 예, 그것이 낮아지면 조절 능력이 저하돼서 공격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 공격은 좌절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그 자기애가 강한 사람의 그 강한 공격성, 그러니까 이 자기의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당하면 왜 저걸 저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그러니까 어떤 그 다른 신념이 있는 건데 일반적인 레벨보다 더 높은 다른 신념, 그걸 건드렸을 때 공격성이 강하게 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어떤 그 살인 행동을 촉발시키는 그런 외상 사건이 있는데, 뭐 아내의 가출이라든지 뭐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렇죠. 옛날 지존파, 예,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 예, 그 외상 사건이 있어요. 보면. 그 주범이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진짜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어떤 약간 가난한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몰려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확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꽂히는 사람의 그런 걸 건드리시면 안 된다. 네. 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아주 그게. 그런 것도 공격성을 유발한다. 그리고 뭐 극심한 더위, 매우 큰 소음, 뭐 이런 것도 상황적인 거. 네. 음주는 공격성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가정환경, 문화, 대중매체, 뭐 공격성, 일관되지 않은 양육 방식,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가정환경, 예, 학대 이런 경험, 공격성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고, 빈곤함, 가난하면 공격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거 조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실증이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겠죠. 빈곤함, 폭력적인 매체 노출, 아까 앞에 나왔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프로이드 역시 공격성이 인간 내부의 파괴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드는 그 인간이 두 가지 본능, 그러니까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두 가지 본능이 행동의 원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삶의 본능이 성적인 에너지고 죽음의 본능이 공격성입니다. 네. 성적인 에너지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고, 그 저기 공격적인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 역동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진다. 모든 걸 다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영향 보겠습니다. 분노처럼 순기능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 예. 역기능은 당연히 뭐 폭력, 비행, 뭐 반사회적 행동, 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범죄를 일으킨다. 그 사이코패스는 이제 반사회성이 높은데 반사회성에는 이제 공격성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제가 검사했던 경우를 보면 반사성이 높으면 공격성인데 이게 범죄가 폭력 공격성만이 아니고 이게 성범죄, 뭐 사기, 도박 이런 게 같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인자가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도박만 하는 도박만 하는 게 아니고 공격성 같이 수반되고 폭력적인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성 행동에 그 부적응이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기력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이제 약간 양상이 달라졌죠. 무기력. 통제력이 상실됐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다. 힘이 없는 거죠. 네. 기력이 빠진 거죠. 네. 에너지가 부족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뭐 동기적, 인지적, 정서적 그런 결핍 이런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것이고 원인 보시면 무기력은 학습된다. 그래서 심리학에 되게 이제 유명한 실험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런 그 실험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그게 뭐냐면 개를 이제 상자에 넣고 전기 자극을 주는데 이 코로 이렇게 열면 고리를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고리를 잠궈 놓은 거예요. 예. 그 잠궈 놓은 거가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냥 열어놓고 자기가 알아서 나갈 수 있게 한 그런 개, 그 전기박스 상자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못 열고 절대 아무리 해도 개로선 못 열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박스에 넣고 전기장을 주면 이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전기 자극을 받은 개들은 열 수 있는 환경에서도 못 여는 거예요. 여기 학습이 돼서. 그래서 무기력이 학습된다는 게 계속적인 실패, 계속적인 시험 성적의 뭐 하락, 뭐 승진의 탈락, 뭐 의도한 어떤 성취의 뭐그 좌절 이런 게 계속되면 어차피 안 될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개를 가지고 한 그런 실험. 자, 무기력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그게 어떤 경우에 더 강하냐?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보편적일수록 무기력 수준이 높았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원인이고 그게 무기력이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뭐 집안이 뭐 가진 게 없어. 뭐 내적 요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일수록 그다음에 안정적일수록 변하지 않는 요인일수록 예.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그 보편적인 그런 상황일수록 무기력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인데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런 환경이나 상황에 놓이지 않는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할 때 나이를 먹으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 되는 걸 구분을 좀 빨리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포기하는 게 좀 빠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될 수 있다고 적어도 생각을 노력을 하든지 안 하든지에 따라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긍정적으로 갖는데 나이 먹으면 되겠어? 이거는 안 되는 거 했더니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경험적으로 해버리게 되는데 그게 일단 학습된 무기력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악순환, 네. 그러리라고 생각을 많이 있다. 예, 무기력을 발생시키는 요인들 그런 것도 쭉 보시면 되겠고 영양 자 무기력 이 슬라이드 보시면 무기력의 순기능이 비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비어 있죠. 책에서도 무기력의 순기능은 없었는지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능만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 절망, 분노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고독도 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무기력은 좀 그렇게 있다는 피로가 높아지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생들 무기력 아주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지금 상담센터 하시나요? 강사. 강사. 네, 그럼 주로 주제는 어떤 거? 리더십 진로. 진로도 하시고 그럼 학생들도 일반적으로 군하고 성인들 그렇습니다. 거기도 참 무기력이나 그런 게참 네,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직업군인 경우 특히 이제 뭐 부사관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장교로 임관한 게 아니라 사병에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사람은 그냥 이제
언제 나갈까 하고 뭐 그날 날만 기다리고 뭐 별로 크게 또 뭐 동기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걸 많이. 장기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거 어떻게들 극복하나요? 3년, 5년, 2년 대책을 나갈 네. 어차피 1년 맞겠습니다.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본인들이 선택한 거라 조금 더 그분들의 그 정서적인 그 우울감 예. 만약에 이제 제대했을 때도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아마 걱정이 많으신 거고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바 있습니다. 정서 검사를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측정이 되시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이제 열등감인데 학생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기제를 한번 좀 짚어보고 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열등감은 뭡니까? 타인의 비교에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족할 때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의 상태다. 많이들 느끼시죠? 예. 저도 뭐 때때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이게 예. 긍정적으로. 네. 예. 이게 이제 주관적 비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얘기하는 대로 상대적인 결함, 약점, 부족함이기 때문에 어, 객관적으로 열등하지 않아도 열등감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약간 위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보면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자기 처벌적 사고가 강한 어떤 사람의 경우 학생의 경우는 실제로 전혀 문제가 없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등감을 어떤 자기 처벌 그다음에 자기 발전의 원동력을 생각해서 막 너무 쥐어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뭐 스스로가 이제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뭐 어떤 기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촉발되는 부작용이나 고통 같은 게 너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예 중에 그 전교 1등 하던 애가 전교 2등 해가지고 그 자살되고 하는 뭐 그런 큰 절망감을 느낀 그런 사건의 예를 들 수 있는데 그게 참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분명 그것을 그러니까 이 전교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진 것을 스스로의 어떤 뭐 자존감과 능력과 뭐 열등감 이런 거 연결시켜서 자기 처벌을 강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은 좀 안 좋지 않느냐 뭐 그런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열등감 척도는 이제 선생님들 검사를 하셔서 그게 높았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객관적으로 높은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고가 높은지를 좀 구별하시면 지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해석의 묘를 발휘하셔야 된다 이런 것이고 열등감의 징후 그 가운데 316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은 비난에 대한 민감성, 아첨에 대한 과잉 반응, 혹평적인 태도, 남을 비난하려는 경향, 박해받는 느낌, 경쟁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은둔적이고 수줍어하는 경향, 중복적이지만 그런 징후 7가지를 제시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정서 중에서 저는 열등감 이게 되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 전체에 엄청나게 큰 그 정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대단히 만연돼 있는 정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또 많아요. 이제 보시면 비난에 대한 민감성,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 나에 대한 비난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열등감으로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아첨에 대한 과민 반응. 그러니까 뭐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그것도 의심하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혹평적인 태도, 남을 비난하는 경향,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건데 스스로의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으로 인해서 그거를 예를 들면 귀인을 뭐 외부 귀인을 해서 뭐 사회 제도가 잘못됐다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태도가 어떤 기득권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하려는 그런 세력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 얼마나 이게 부수적인 연쇄적인 부작용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열등감이 혹평적인 것, 남을 비난하려는 경향, 그리고 스스로 박해받는다는 느낌. 예, 내가 희생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뭐 사회의 희생, 어떤 제도의 희생, 다른 사람의 뭐 기득권에 의한 희생, 뭐 이런 거. 그래서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경쟁 자체가 이게 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나한테 되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무서운 얘기죠. 이것도. 그렇죠? 은둔적이고 수줍어하는 경향.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사회에 이제 그 큰 주류를 이루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열등감은 그 소위 진보라는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제도에 대한 비난이나 남을 비난하는 태도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그 구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가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다 좋고 자신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분명히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네. 그런 열등감을 이용하면 그 사람들을 쉽게 포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어떤 이 구호를 막 외치게 만들고 네. 나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징후 같은 것이 좀 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열등감의 유형으로 이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되게 직접적이라 저도 이게 뭐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외모에서 느끼는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적 열등감, 부모, 형제, 친척 등의 그런 조건에서 느끼는 가정적 열등감이 있고 학업 열등감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학업 수행, 지적 수준 등에서 느끼는 학업적 열등감,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사회적 열등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게 직접적이고 아주 친밀하죠. 네, 친근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놀랐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으로 같이 이해를 해주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원인을 보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고 여기도 나오죠. 아동기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제 그럴 거라고 보고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는 것, 차별당하는 것, 예. 애정 욕구가 좌절되는 것. 예. 거기 이제 애정 욕구 좌절은 그 애정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다른 대상에게 과하게 집착하는 뭐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열등감의 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개심과 열등감은 순환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것이 이제 적개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비난하려는 경향, 박해받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적개심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영향 보시겠습니다. 역시 열등감도 순기능이 있네요. 그렇죠? 네. 개인의 성장에 발달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것이고.
이렇게 참 좋게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왜냐하면 그게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이룩하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노력의 과정, 이 자기 혁신의 과정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 비난하면 즉각적이고 빠르고 귀인이 이제 되고 내 잘못이 없어지고 이런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용이한 그런 기제가 되겠죠. 부정적 기능 뒤편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울, 불안, 공포, 무기력, 예. 약물, 오남용, 예. 불면, 피로, 두통,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가지의 우리 그 정서 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서 척도를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불안, 고독, 분노, 공격성, 무기력, 열등감. 학생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단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뭐 성인은 성인대로 그렇죠. 부정이나 이런 걸 측정하는 그런 이제 효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가정적 열등감에 여기 질문을 주셔서는데 보시면 가정적 열등감에 부모, 형제, 친척의 외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적 열등감. 나의 외모는 신체적 열등감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참 부모님의 외적인 면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 거 그런 거는 거기 이제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이게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로 주로 많이 판단이 되는데 신체적인 외모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막대 그래프에 지금 맨 왼쪽에 이제 사회적 바람직성이 나와 있고 색깔이 다르죠. 까만색. 사회적 불안, 외로움, 분노, 공격성, 무기력, 열등감 이렇게 6가지 척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이 이제 1, 2, 3순위로 높은 것이 이제 아래 그렇게 이제 실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실 거고 여기 이제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요 책에는 없는데 계속 나올 텐데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피험자의 태도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경향성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쪽에 의도적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사회적 바람직성은 한국인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라고 해서 문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심리 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항 안에 그게 중간중간에 껴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성 척도를 계속 계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할 때 왜곡해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결과를 왜곡하려고 하는 태도 척도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밑에 장에 보시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 공유 전체 슬라이드로 했는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예. 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에서 위에 설명이 나와 있고 타당적 척도라고 되어 있죠. 사회적 바람직성이 40 이하 낮을 때, 70 이상 높을 때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낮을 때를 한번 볼게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점수가 낮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약점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직성 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걸 왜곡하고 가리고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맨 밑에 보실게요. 70 이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약점마저도 부인, 도덕성을 비현실적으로 강조.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매우 방어적이고 관습적이고 사회 수능적이고 그다음에 사고의 도창성이나 그런 파격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가 70점이 넘어가면 이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정서에 관한 척도의 점수를 거기에 맞춰서 약간 해석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보다는 좀 더 낮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간쯤면 이제 40점에서 70점 사이는 41점에서 60점, 59점까지는 뭐, 뭐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는 정도의 사람. 예. 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좀 세련되게 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왜곡을 한다. 그런 정도의 왜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0 아래에서 약간 높은 경우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방어적이다. 예, 심리적인 문제를 주로 좀 부인하고 좀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좀 과장하려고 한다. 이게 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사회적 바람직성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태도가 이제 여기서 타당성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수준에 따라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정서, 척도들을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수의 높고 낮음은 보시는 대로 그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6개의 척도의 높고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정도에 따라서 연동해서 해석하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간 사례가 이제 늘어나시면 사회적 바람직성이 훅 뜨면서 임상척도들이 낮아지면 아 얘가 이렇게 약간 방어를 하는구나 그 중에 높은 건 뭐겠구나 이런 것이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아 이 사람이 어디가 좀 힘든가 왜 이렇게 이거를 다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너무 높게 나온 게 아닌가 그대로 이제 그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 MMPI 혹시 사용 자격이 있으신가요? 예. 이 MMPI라는 우리 이제 이상행동 검사가 정신병리 측정이 자격 그 기준을 아주 세게 두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자격을 갖고 있는데 그 임상 전 학부부터 심리학 전공하고 임상 전공해야만 사용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MMPI 사용 자격이 너무 스트릭트하기 때문에 근데 일선에서 지금 이런 어느 정도의 스크리닝을 하는 검사거든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이런 거는 분명히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MMPI 해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뭐 문항수도 너무 많고 해석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무기력한 것 같은데 좀 쟤는 왜 이렇게 분노 공격성이 있지? 좀 열등한 그런 정서를 느끼는가 이런 걸 볼 때 검사를 하시고 실제로 병리가 되면 이제 그런 걸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병리를 다루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에서의 부적응 정도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성 척도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요. MMPI는 그 타당도 척도가 뭐 한 4~5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네,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에 따라서 좀 해석하는 게 좀 있고 뭐 되게 잘 만든 검사고 보안이 잘 돼 있는 그런 분석적인 검사이긴 합니다. 근데 그 사용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배우기도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과정 자체를 좀 새로 좀 다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6개 지금 정서 기본 개념하고 뭐 6가지 정서하고 검사에 의해서 나오는 거 이제 검사 이제 해보실 텐데 해보시면 이제 딱 와닿으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사회적 바람직성과 연관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12시가 지금 다 돼가는데 앞에 내용 그냥 간략하게 리뷰만 할게요. 자, 정서에 대한 이론 298페이지 정서에 대한 이론은 그 이론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그 정서가 뭐 신체적인 것이 우선이냐, 그 해석이 우선이냐 이런 이제 견해의 그런 차이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기술하는 것이고요. 정서의 구조에 대한 이론 한번 보시면 되고 301페이지 정서의 발달이 있는데 정서 표현 발달 가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서가 어떤 연령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달되는가를 이제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유아기부터 몇 세부터 몇 개월부터 아동이 어떤 정서를 발현하고 이런 건데 선생님들 뭐 기억 안 나시죠? 예, 3개월에
미소를 지으시고 정서 표현을 하시고 주 양육자에게 그것이 이제 친밀감 형성하고 뭐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꼭 한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걸 보실 때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또 해석에 좀 약간 깊이를 키우실 때 이런 것도 이제 읽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서 표현이 유아부터 뭐 그 청소년기 발달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아동, 그러니까 유아의 어떤 정서 표현 이런 것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다 이 결국 검사를 해석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공부인데 지금 프로그램 사용이나 검사 실시하는 거는 지금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지금 뒷전으로 약간 미룬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볼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서 그냥 검사 그 어떤 운용하는 것만 시간을 또 따로 한번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달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들어온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미 아시는 선생님들은 오늘 요 정도로 마치고 그 저기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뭐 하셔도 되겠고요. 네.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겠고 좀 새로 들어온 선생님 대상으로만 제가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